G71세의 리처드 홀러웨이의 시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자택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잔혹한 살인사건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이 깊이 파고들면서 40년에 걸친 거짓말의 거미줄이 드러났고 충격적인 이중생활, 1971년부터 이어진 비밀관계,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 밝혀졌다. 찰스턴 체서피크 레인의 홀러웨이 저택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배신과 숨겨진 진실들이 온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한 가족을 영원히 파괴할 운명이었다. 신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교환원은 즉시 여성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감지했다. 찰스턴 상류층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마거릿 홀러웨이는 히스테릭한 상태였다. 그녀의 말은 지리미에 리해했고 숨소리는 마치 달리거나 흐느낌 사이에서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거칠었다. 교환원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천천히 말하고 주소를 반복하며 남편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같은 절박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가 바닥에 있어요. 피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첫 순찰차가 홀러웨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 안개가 차에 걷히기도 전이었다. 저택은 고요했고 높이 솟은 벽돌벽이 안에 숨겨진 공포를 감싸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잘 가꾸어진 잔디밭, 하얀 기둥의 입구, 살짝 열려있는 무거운 참나무 문을 살폈다. 집은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안에서 경찰은 계단 근처에 서 있는 마거릿을 발견했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난간을 너무 꽉 잡아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거의 잿빛이었다. 평소 완벽했던 금발머리는 어깨 위로 엉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크고 초점 없는 그녀의 눈은 복도 끝 서재를 향해 불안하게 움직였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들이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현장의 무게감이 단단한 벽처럼 그들을 덮쳤다. G71세의 리처드 홀러웨이는 죽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쓰러져 있었고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으며 하반신은 의자에서 살짝 비틀려 있었다. 그의 아래에는 말라붙은 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짙은 붉은색 피가 광택나는 나무 바닥을 물들였고 그의 머리는 부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두개골 뒤쪽 일부가 함몰되어 있었다. 피는 한때 완벽하게 빗어 넘겼을 은발머리에 엉겨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상처는 더 작지만 똑같이 격렬하게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망가뜨려 마치 2번 가격당한 것처럼 보였다.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피 냄새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금속성 냄새 아래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겼다. 책상 위에는 버번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유리잔이 쓰러져 내용물이 쏟아진 지 오래였다. 언뜻 보기에는 사고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노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사고. 그러나 현장에 막 도착한 엘리엇 카터 형사는 한눈에 보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피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편리하게, 마치 의도적으로 그곳에 놓인 것처럼 고여 있었다. 번진 흔적이나 몸싸움의 증거는 없었다. 리처드 홀러웨이가 살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부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집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마거릿 홀러웨이는 마치 정신이 멈춘 것처럼 그들이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한 경찰관이 부드럽게 그녀를 안치고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그녀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숨소리는 얕았고 손은 떨렸으며 누군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구급대원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리처드가 사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그 후였다. 범죄 현장 감식반이 도착했다. 한때 평화로웠던 홀로웨이 집은 이제 경찰관, 형사, 법의학 전문가들로 가득 차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퍼즐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검시관이 예비평가를 시작했고 몇 분 안에 이것이 사고가 아님이 명백해졌다. 부검 결과 리처드 홀로웨이가 살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인은 두개골에 가해진 둥이 외상이었다. 첫 번째 타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두 번째 타격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독극물 검사 보고서에서 그의 혈류에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규제 약물, 누군가 투여하지 않았다면 그의 몸에 있을 리 없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단 한 명의 용의자, 마거릿 홀로웨이를 지목했다.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카터 형사는 확신하지 못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범죄 현장이 너무 깨끗하고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들여 무대를 꾸민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리처드 홀로웨이에게는 비밀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그의 삶의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마거릿 홀로웨이는 눈을 뜨기도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라면 리처드가 움직이는 희미한 소리, 복도를 걷는 그의 꾸준한 발걸음 소리, 아침 커피와 함께 자리에 앉을 때 나는 그의 서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본능적으로 그의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시트는 차가웠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어쩌면 밤새도록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늦게 경찰이 마거릿의 진술을 받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그들의 일상, 리처드가 종종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는 방식, 때때로 긴 밤 연구나 채점 후에 책상에서 잠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평소보다 더 서먹했다. 마거릿은 지난 40년간 이것이 결혼 생활의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리처드는 늘 바빴다. 그는 잦은 출장을 갔고 근무 시간이 길었으며 학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에 대해 묻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좋은 가장이었고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삶은 안정 위에 세워졌고 마거릿은 안정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무언가가 변했다. 리처드는 안절부절 못했다. 출장이 더 잦아졌고 그는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며 전화가 울릴 때마다 항상 방 밖으로 나갔다. 그는 서재 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마거릿은 알아차렸지만 캐묻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진술을 받고 집에 혼자 남겨둔 후 그녀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채 발견된 바로 그 방, 그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공기는 마치 그의 죽음의 순간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코록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법원과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어떤 곳은 광택나는 나무 표면이 여전히 말라붙은 피로 끈적였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단지 서랍 구석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 아래 숨겨진 낡은 열쇠일 뿐이었다. 자꾸 사용해서 달았지만 집안의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았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책상을, 모든 칸막이를, 모든 잠긴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두 번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의 평소 전화기와는 달랐다. 이것은 싸구려 구식 전화기로 추적당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사는 종류였다. 서랍 뒤편에 오래된 영수증과 몇 년 전 잊힌 메모 아래 숨겨져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즉시 켜졌고 부재 중 전화가 쏟아졌다. 모두 같은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 번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메시지를 열었다. 그의 사망 불과 몇 시간 전인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리처드, 우리 더는 이렇게 못해요. 그녀가 알게 될 거예요. 경찰은 이미 그 번호를 추적했다. 그리고 이름을 알아냈다. 3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58세의 은퇴한 사서 엘리너 그레이슨이었다. 형사들이 그녀를 신문하러 갔다. 다음에 발견된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이름은 처음에는 마거릿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엘리너 그레이슨을 만난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엘리너에게 마거릿 홀로웨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평생을 규정지었다. 몇 시간의 신문 끝에 엘리너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리처드 홀로웨이와 40년간 관계를 맺어왔다. 40년, 정확히 그가 마거릿과 결혼한 기간이었다. 그들은 1971년 리처드와 마거릿이 결혼한 해에 만났다. 그들이 함께 삶을 꾸린 바로 그 해였다. 엘리너는 결혼한 적도 아이를 가진 적도 없었다. 그녀는 평생 리처드를 기다리며 언젠가 그가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눈물을 흘리며 엘리너는 수사관들에게 그들의 관계를 설명했다. 리처드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해마다 마거릿을 떠날 것이라고, 단지 시간 문제라고 어떻게 맹세했는지 말했다. 그녀는 매번 그를 믿었다. 1980년대에 그는 그녀에게 집을 사주었다. 비밀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였다. 1990년대에 그는 마거릿보다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2000년대에 엘리너는 그가 언제 아내를 떠날 것인지 묻기를 그만두었다. 그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쳤다. 수십 년 동안 엘리너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림자 속에서 그를 사랑했고 조용한 외로움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그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40년 후 그 공허함의 무게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리처드가 살해되기 전날 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리처드, 우리 더는 이렇게 못해요. 그녀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그녀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다. 40년간 말하기 두려워했던 것을 마침내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리처드는 마거릿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다. 엘리너가 마침내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끝낸 것일까? 찰스턴 경찰서는 살인범을 특정하는데 더 가까워지지 못했다. 증거는 혼란스러웠고 동기는 너무 많았으며 범죄 현장은 너무 완벽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마거릿 홀로웨이였다.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온 남자에게 인생의 40년을 바친 아내. 그녀는 그가 죽기를 바랄 모든 이유가 있었다. 배신감, 분노, 복수. 그러나 마거릿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비밀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때도, 다른 여자로부터 온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을 때도 그녀는 리처드와 대면하지 않았다. 심지어 울지도 않았다. 대신 경찰이 떠난 후 몇 시간 동안 그의 서재에 앉아 피 묻은 바닥을 응시하며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은 진짜였다. 그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심한 아내의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마침내 폭발한 여자의 죄책감이었을까? 다음은 엘리너 그레이슨이었다. 리처드가 40년간 비밀리에 만나온 여자. 결코 오지 않을 미래를 기다리며 성인으로서의 평생을 보낸 여자. 그의 약속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마치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버려진 여자. 그가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리처드에게 보낸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경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엘리너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형사들이 그녀를 다시 신문했을 때 그녀는 말할 힘조차 거의 없었다. 손은 떨렸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를 죽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새로운 이름이 수사에 등장했다. 리처드의 장남, 데니얼 홀로웨이였다. 38세의 데니얼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다. 그는 결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업에서도, 경력에서도, 리처드에게 중요했던 어떤 것에서도. 아버지가 존경받고 지적이며 강력했던 반면 데니얼은 실망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대학을 중퇴했고 3번의 다른 사업에서 실패했으며 이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무 의미도 없고 보수도 적은 직함이었다. 그리고 리처드가 살해되기 불과 일주일 전 데니얼은 아버지 앞으로 $25만 생명보험에 몰래 가입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처음에 경찰은 데니얼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알리바이도 확인되었다. 그는 살인 당일 아침 마거릿에 다급한 국유 11 신고 전화 1시간 후 비즈니스 미팅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형사들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했다. 데니얼이 이것을 계획한 것일까? 형사들이 신문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이제 분위기는 달랐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그의 어깨의 긴장감, 너무 뻣뻣하게 앉아있는 방식, 마치 편안해 보이려고 너무 애쓰는 듯한 모습을 알아차렸다. 신문은 천천히 시작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재정 상황, 불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들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 신중하게 절제된 통제력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험증서 이야기를 꺼내자 무언가 달라졌다. 데니얼은 놀란 척하려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우연의 일치이며 단지 현명한 재정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더 잘 알고 있었다.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데니얼은 수년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였고 사업 부채는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 모기지 대금을 연체했고 아버지 사망 2주 전 자신을 결코 존중하지 않았던 남자의 이름으로 $25만 보험에 가입했다. 법의학 회계사들이 형사들이 내내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데니얼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사업은 실패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은 압박해오고 있었으며 그와 재정적 파탄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가 리처드를 죽였을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데니얼을 범죄 현장과 연결할 증거가 없었다. 지문도 DNA도 그를 집 근처에 두는 목격자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불륜 이상이 되었다. 한 번의 불륜보다 더 큰 문제였다. 그것은 탐욕, 기만, 배신에 관한 것이었다. 3명의 용의자, 3가지 다른 동기. 거짓말에 인생의 40년을 낭비한 슬픔에 잠긴 아내,
결코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정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아들. 형사들은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위해 기꺼이 죽일 것인가? 찰스턴 경찰은 거의 한 달 동안 그들의 경력 중 가장 뒤틀린 사건을 파헤쳤다. 모든 이론은 무너졌고 모든 단서는 그들을 더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으며 모든 용의자는 유죄처럼 보였지만 충분히 유죄는 아니었다. 마거릿 홀로웨이는 분노와 배신감을 가졌지만 그녀를 살인과 연결하는 증거는 없었다. 엘리너 그레이스는 상심과 쓰라림을 가졌지만 그날 밤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데니얼 홀로웨이는 탐욕과 절박함을 가졌지만 범행 당시 애틀랜타에 있었다. 그러나 리처드 홀로웨이는 여전히 죽어 있었다. 법의학 독극물 전문가들이 최종 보고서를 완료했을 때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발견된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발견되었는지 때문이었다. 독극물은 리처드 홀로웨이 자신의 혈류에서 발견되었다. 희귀한 독소, 흔히 자살과 관련된 것, 특정 검사 없이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종류였다. 지능적이고 계산적이며 체계적인 사람이 사용할 만한 종류의 독극물. 즉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종류의 독극물이었다. 누군가 더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범죄 현장은 항상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들은 이유를 알았다. 리처드는 자살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기였다. 그의 학술 강의처럼 신중하게 40년간 숨겨온 이중 생활처럼 의도적으로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계획되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예상했다. 수사관들이 그의 마지막 자필 유서를 발견했을 때 진실은 이미 명확했다. 리처드 홀로웨이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 모든 단서는 의도적으로 남겨졌고 모든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배열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 거짓말을 해왔고 이제 죽어서도 여전히 서사를 통제하고 있었다. 편지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수십 년간 두 개의 삶을 살았고 두 여자를 희망과 기만의 끝없는 순환 속에 가두었다. 그는 아내를 안주하도록 조종했고 정부가 기다리며 삶을 낭비하도록 설득했으며 아무것도 바꿀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벽이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엘리너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그를 믿는 것을 끝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들이었다. 마거릿은 열쇠를 발견했고 비밀 휴대전화를 보았으며 마침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데니얼은 리처드의 죽음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리처드는 늘 통제력을 쥐고 있었다. 그의 평생은 권력, 권위, 조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유일한 방법으로 권력을 되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살할 것이지만 그냥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그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었다. 그를 믿었던 아내 마거릿은 유력한 용의자가 될 것이다. 그녀는 수주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삶이 무너지고 완벽한 남부 아내는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 평판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수십 년간 그를 사랑하며 낭비한 여자 엘리너는 자신이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결코 그녀를 선택할 계획이 없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늘 부족했던 아들 데니얼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마거릿 홀로웨이는 모든 혐의를 벗었지만 소용없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그녀는
찰스턴 저택을 떠났다. 그곳은 40년간 그녀의 집이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받는다고 믿었던 곳이었다. 이제 그곳은 유령들로 가득 찬 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사회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수군거림이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갔을지 모르는 여자로 보았다. 엘리너 그레이스는 사라졌다. 그녀는 일주일도 안 되어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녀는 리처드 홀로웨이를 40년간 기다리며 그의 빈 약속주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았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남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데니얼 홀로웨이는 수갑을 찼다. 그의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이겼다. 그는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라고 믿고 아버지 앞으로 25만 달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리처드는 자살로 사망하여 보험금 청구는 무효가 되었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헤치자 사기, 미지급 대출, 위조된 재무서류가 발견되었다. 데니얼은 보험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리처드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가족, 그의 평판, 그의 모든 유산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어떤 뒤틀린 방식으로 그는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리처드 홀로웨이의 이름은 찰스턴에서 유령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교수, 무덤 너머까지 통제력에 집착했던 남자에 대해 속삭였다. 그의 집은 텅 빈 채 남아 그가 파괴한 삶을 상기시키는 섬뜩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기만, 탐욕, 배신의 대가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리처드 홀로웨이의 완벽한 삶에서 남은 것은 그가 남긴 잔해뿐이었다.